카스미, 너 이거 봤어? 점심시간 조용한 도서관 구석에서 친구 사오리가 조그맣게 속삭이며 한 장의 오래된 지도를 내밀었다. 나는 그 지도를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낡고 바랜 종이에 적힌 한자들, 그리고 섬들의 위치가 정교하게 표시된 지도였다. 따일번 쥘 도대 일본전도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사오리는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바로 울릉도와 독도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독도는 다케시마 조다오라는 이름으로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다케시마 조다오라는 이름이 울릉도유 리인다오와 같은 위치에 있었고 지금의 독도 자리에는 수온다오 송도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사오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이지 시대의 공식 지도라면 일본 정부가 제작한 것일 텐데 우리가 배운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도서관에서 역사 서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뒤지며 관련 논문도 읽어보았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1905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교과서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부당하게 점거하고 있다고 배웠다. 하지만 19세기 일본의 외무성 문서에서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른들에게. 하지만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는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역사적 사실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지 않았다. 나는 도서관을 오가며 일본 외무성의 옛 기록과 당시 신문 기사까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한 결론에 다다랐다. 1905년 이전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이 1877년에 발표한 문서에는 울릉도 및 그 외한 섬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편입했을 때도 일본은 이에 대해 항의한 기록이 없었다. 그러다가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이 지금의 일본 영토 주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건 분명한 역사 왜곡이야. 나는 고민 끝에 이 내용을 역사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다르지만 역사적 문서와 근거 자료들이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거라고 믿었다. 수업 시간 나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최근에 일본의 메이지 시대 지도와 외무성 문서를 조사해 봤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발표해도 될까요? 그러나 내 말을 들은 순간 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카스미, 그런 민감한 주제는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어.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이야기야.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는 진실을 배우는 곳 아닌가? 그런데 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친구 사오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오리,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선생님은 내 말을 무시한 걸까? 사오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나도 예전에 역사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 있어. 그런데 어른들은 우리가 그런 걸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 그녀의 말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게 왜 금기처럼 여겨지는 걸까? 나는 이대로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다. 숨겨진 역사,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나는 내가 찾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공감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작은 행동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 블로그에 올린 글은 처음에는 조용했다. 방문자 수도 적었고 댓글도 거의 달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런 자료가 실제로 있었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네요. 정말 충격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해외에서도 내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나는 매일 새로운 자료를 찾아 글을 업데이트했다. 독도가 일본의 공식 지도에서 빠져 있었던 사례, 일본 외무성이 인정한 역사 기록 등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올렸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댓글창이 이상해졌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마라. 너 같은 애가 있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런 글 당장 삭제해. 처음에는 그저 인터넷상의 논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다. 카스미 교무실로 와라. 역사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교무실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과 낯선 중년 남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요즘 이상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지? 그 남자는 내게 명함을 건넸다. 일본 교육부 산하 연구소 소속이라는 소개가 적혀 있었다. 학생이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건 좋지 않아. 너도 알겠지만 역사 문제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야.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저는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어린 학생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일본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확인하니 내 블로그가 정책 위반으로 인해 정지되었다는 알림이 떠 있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나는 억울했다. 내가 쓴 글이 허위 정보도 아니고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니었다. 하지만 단지 진실이라는 이유로 나는 검열당했고 목소리를 빼앗겼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여기서 멈춰야 할까? 아니면 더 나아가야 할까?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블로그가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나는 SNS 계정을 만들어 새로운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 정말 사실일까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글을 본 사람들이 다시 공유하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일본 내에서도 일부 역사학자들이 내 주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점점 더 거세질 거라는 걸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SNS를 통해 내 글이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카스미, 너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 난 거 알아? 아침부터 사오리가 흥분한 얼굴로 내게 달려왔다. 나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쓴 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어. 고등학생이 역사 교육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면서 몇몇 뉴스 사이트에도 올라왔어. 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보았다. 내 이름이 적힌 기사들이 여러 개 보였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도쿄 여고생, 일본 역사 교육의 의문을 제기하다. 일본 학생이 발견한 독도에 관한 충격적 문서. 나는 손을 떨며 기사를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용기를 칭찬했지만 동시에 거센 반발도 있었다. 일부 극우 성향의 단체에서는 나를 반일 선동가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에서도 그 반발이 내게 다가왔다. 학교에서의 압박, 점심시간,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을 느꼈다. 언제나처럼 함께 식사를 하던 친구들이었지만 오늘따라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다. 카스미, 너 요즘 인터넷에서 너무 위험한 거 하는 거 아니야?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당황했다. 나는 그냥 사실을 공유했을 뿐이야. 왜 위험하다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나라를 욕보이고 있다고 화내는 사람들도 많아.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곧 직접적인 압박이 찾아왔다. 카스미, 교장실로 와라.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교장실에 불려갔다.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카스미, 너 요즘 퍼뜨리는 이야기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저는 역사적 사실을 공유한 것뿐입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야.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잖아. 학교는 정치적 논쟁의 장이 아니야. 나는 억울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정치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단호한 태도는 나를 막아섰다. 이 일이 계속되면 너의 학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리고 내 부모님도 걱정하고 계셔. 부모님? 나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카스미야,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니?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카스미, 우리 가족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 시선을 견뎌야 해.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족에게 해가 되는 걸까?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만약 계속 이 길을 가면
나는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가족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시선까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내가 발견한 진실은 다시 묻혀버릴 것이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닥쳐오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나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블로그가 정지된 이후 나는 SNS를 통해 계속해서 자료를 공유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카스미, 너 이거 봤어? 사오리가 다급한 얼굴로 내 휴대폰을 내밀었다. 일본의 한 유명 신문에서 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퍼뜨리는 반일 역사 왜곡, 외부 세력이 조종하는 일본 여고생. 기사에는 나를 잘못된 사상에 물든 학생이라며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댓글에는 더욱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다. 이런 애는 학교에서 쫓아내야 해. 이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애가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나는 손이 떨렸다. 그리고 곧 현실에서도 그 파장은 나를 덮쳐왔다. 학교에서의 고립, 등교하자마자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언제나처럼 반갑게 인사하던 친구들이 나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일부러 모른 척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나를 힐끔거렸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대놓고 나를 비난했다. 카스미, 너 정말 왜 그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괜히 이상한 주장에서 분위기 망치지 마.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던 친구들이었는데 단지 내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를 멀리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은 현실과 싸우는 일이었다. 사이버 공격과 협박,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내 SNS 계정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너 같은 애는 일본에서 살 자격이 없어. 조심해라. 너 어디 사는지 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적인 협박 메시지까지 도착했다. 계속 이러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거야.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냥 온라인에서의 말싸움이 아니라 내 안전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었다. 부모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카스미,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먹이는 얼굴로 나를 붙잡았다. 우리가 널 걱정하는 거 모르겠니? 이 일에서 손 떼. 제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멈출 것인가? 그 순간 내 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한국의 한 역사 연구자. 제목 당신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당신이 올린 자료를 봤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당신과 같은 용기를 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한국의 역사 연구자가 보낸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내 마음 깊숙이 박혔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지금은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다. 조용히 입 다무는 게 내 신상에 좋을 거야. 보낸 사람의 주소는 알 수 없었지만 메일에 첨부된 파일 하나가 나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내가 다니는 학교의 정문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메시지. 우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나는 숨이 막혔다. 장난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하지만 만약 정말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면? 카스미, 무슨 일이야? 내 표정을 본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으며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공부하느라 피곤해서요.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걸까? 나는 용기를 낸 것뿐이었다. 역사적 자료를 조사했고 사실을 알렸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협박과 고립이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지금 포기한다면 그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까? 새로운 동지들. 다음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는 길에 SNS를 확인했다. 그런데 내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보낸 사람은 이시카와 유토. 나는 그의 이름을 본 순간 놀랐다. 이시카와 유토 일본 대학생 역사 연구회 회장. 나는 몇 달 전 그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다. 일본의 근대사, 왜곡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논문이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카스미, 당신이 올린 글을 봤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도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를 돕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잠시 후 유토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일본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혼자가 아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유토와 온라인으로 통화하며 일본 내 역사 연구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다. 일본 내에서 독도 역사 진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지만 이 결심이 가져올 폭풍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거셌다. 나는 유토와 함께 독도 역사 진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단순히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을 넘어 일본 내 양심적인 역사 연구자들과 연결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일부 교수들은 우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몇몇 언론에서도 우리의 연구를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발도 거셌다. 극우 단체들은 학생들이 선동당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국가의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한 움직임이라며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더 큰 위기를 맞닥뜨렸다. 가장 큰 위기? 그리고 반전.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낯선 남자 2명이 내 앞을 막아섰다. 너 카스미지?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학생이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런 일에 신경 끄는 게 좋을 텐데.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입을 열었다. 저는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이죠?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조금 전 나는 유토에게 연락을 했고 유토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일본 내에서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언론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작은 용기가 만든 변화. 몇 달 후 나는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나와 유토는 우리가 발견한 역사적 자료를 공개했고 그것은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록 여전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적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각을 접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역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구도 역사적 진실을 왜곡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역사는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 몇 년 후 나는 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독도의 땅을 밟았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작은 섬 하나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역사의 한 조각을 발견했고 그것이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